국가가 국민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니까 이 정도는 준비하시고 이 정도는 계획에 넣으셔서 앞으로의 생활 플랜을 짜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재난 지원을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행정의 문제인가요? 총리님 생각에. 재난 지원. 네, 지금 우리가 재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 정치적 문제 다 포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관점과 그다음에 정치적 의견들이 모여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을 행정이 이게 받쳐주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의 그 기사들이 꽤 많이 등장했더라고요. 전 국민 지급 반기든 기재부총리 정치적 결정 따라가지 않아. 이런 거와 유사한 그 제목의 타이틀의 기사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저는 과연 물론 이게 이 언론에서 이제 이 타이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다루는 시점에서 이런 언론 기사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비슷한 유사한 기사들이 여러 개 나온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느끼게 됐거든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잠시 후에 아마 부총리께 그런 발언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치 쪽에서 자원 배분의 큰 덩치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국민 대표기관에서 어떤 말하자면 주도권을 쥐고 일을 풀 수 있게끔 안 하면 만약에 이제 자꾸 이제 예산 편성권만 가지고 고집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또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국민이 내신 그 귀한 세금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또 지금 가장 이 세금을 썼을 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층이 누구냐 하는 이런 관점을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은.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인용한 그 기사 제목의 워딩 중에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결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부총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코텐션 마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부, 행정부 3부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4부 체제 국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시는 우리 총리님께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잘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다섯 번 그 추경이 있었고 6번째 추경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번 있었고, 예. 네. 그 작년에 사실은 1차,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초기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닥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실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서 2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말에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일정하게 이 코로나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추경을 하는데
정부 돈이나 뭐 국회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이게 그때그때 어떤 땜질식 이벤트식 그런 추경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맞냐.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매일이 이어지는데 1년 6개월 지금 2년까지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정부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 책임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과 관련된 뭐 전반적인 어떤 예상치를 두고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계획 전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자꾸 매번 일회성으로 자꾸 추경을 또 하고 또 이런 게 아니고 좀 전반적인 예측을 좀 하고 종합적인 어떤 지원 계획에 국가가 국민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니까 이 정도는 준비하시고 이 정도는 계획에 넣으셔서 앞으로의 생활 플랜을 짜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오늘도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11월에 끝날 거를 같지 않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최근에는 뭐 페루형 뭐 람다 바이러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정부 계획대로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된 그 순간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6개월, 길게 보면 저는 적어도 집단 면역 형성된 이후에도 1년 정도는 국가가 어떻게 당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보조하고 지원하겠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올해 2차 추경안이 뭐 33조인가 이렇게 제출이 되긴 했는데 당장 이제 급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심의를 하긴 하지만 총리님 입장에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좀 깊이 좀 받아주시고 적어도 앞으로 향후 6개월에서 1년을 우리가 내다보는 어떤 전체 국민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종합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을 좀 우리가 접근법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생각합니다. 분들을 돕는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지 않냐는 의원님 지적은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작다는 것만이 아니고 도대체 매번 추경 가지고 당정 갈등, 여야 갈등, 국민들 사이의 갈등 이 소모적 갈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픈 거 이상의 부가적인 더 큰 아픔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최소한 그런 고통만큼은 덜어줘야 되지 않나. 의원님,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난 뒤에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질 이런 국민들이 계실 거니까 이런 포용적 모두 다에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백신의 어떤 도입과 접종 또 그것이 갖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집단 면역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3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약간 보태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만일의 경우 이게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재난 지원 지금 하지 않았을까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작년에 소요- 사실 필요한 소요를 판단하고 그게 재원이 초과 세수가 돼 있을지 그런 거지. 그거는 뭐 작년에 네. 4차에 걸친 추가형이 사실은 지출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원래 없었던 돈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도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우리가 4차가 걸친 추경을 했고, 저는 추가 세수가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지원을 위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총리님께서도 저하고 뭐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그 상반기 그 가계 부채가 1,765조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GDP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네 번째 4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부총리님이 이렇게 매번 몇 달에 한 번씩 추경을 짜느라고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충분하게 매번 우리가 잡지 않고 종합적인 안목 안에서 이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계 부채가 이게 많아지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 예산에서 하신다고 계속 답변하시더라고요. 앞에 의원님들 질의에서. 그런데 과연 국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 중에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취약계층 대상들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들은 원래 복지 대상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복지 대상이 아니었거나 심지어는 19년까지만 해도 중산층이었던 이런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줄지언정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 복지 대상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2, 3년 후에 아니면 더 빨리 올지도 모르는데 더 큰 국가 재정상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일단 아까 제가 저 정치 문제를 하셔서 거기 다 답변을 좀 드리고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그냥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뭐 모든 예산 사업을 정치가 결정하면 모든 예산 사업을 다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재정 맡고 있는 장관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하고 국가부채에 대해서 저는 뭐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하고 국가부채 늘어난 것도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량 관리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한 가지 사실 국가부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있는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담대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주택이라든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늘어나는 부채가 좀 상당 포션이 좀 많다는 거는 좀 물론 감안을 그렇죠. 근데 해야 될 이제 것 같고요.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담대가 많지만 지금 작년 올해 겹치면서 이 가계부채는 질일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지고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파산하면 그게 결국은 그게 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제 시간이 없어서 꼭 총리님께 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캐시백 있잖아요. 네, 상생 소비 지원금. 이게 아까 그 손실보상금 6천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3개월치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소상공인 대책이 5.7조라고 아까 답하신 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6천억하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이게 이제 소급에 준한 거라고 답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백으로 1조 1천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노란 우산이나 뭐 이런 몇 가지 부과돼서 5.7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그동안 4차 작년 9월 달부터 4차부터 올해 이번에 2차까지를 계산을 해서 소상공인 네. 예, 의원님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백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현금을 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많은 받으신 분은 이제 2,050만 원까지 받으셨는데요. 캐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중기벤처부 장관님이 말한 것처럼 1.5%의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고 금융 지원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그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캐시백은 가능한 한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나중에 방역에 저희가 물론 잡힐 걸 전제를 했습니다만 방역에 잡혔을 때 그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리는 것이 결국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도 뭐 여러 고민 끝에 1조 1천억을 집어넣어서 약 10조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면 주로 그분들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가 뭐 이 저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뭐 저 온라인 매장이라든가 전문 매장은 제외한 이유도 가난한 그분들에게 매출로 지원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고민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따 보충 질의에도 추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